해외 직접 투자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의 이제 목적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 보았는데요. 네 가지로서는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시장 지향적인 거죠. 시장 지향적. 즉, 그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시장 지향형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바로 효율성 지향형이죠. 효율성 지향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그 나라의 현지에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진출해서 공장을 짓고 뭐 신발이라든지 의류, 봉제 공장을 하는 것들이 효율성 지향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천연자원 지향형입니다. 천연자원 지향형. 최근에 뭐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이 다른 아프리카나 남미에 진출하는 이유는 뭐 딴 거 없죠. 바로 천연자원. 막대한 양의 땅속 또는 광물들, 그죠?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자 바로 나가는 것이 바로 천연자원 지향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진기술 지향형이죠. 선진기술 지향형은 뭐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 국가가 뭐 조금 더 잘 사는 나라, 뭐 선진국이나 중진국에 조금 경영상으로 힘든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이유, 한마디로 선진 기술을 받겠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설친다면 우리나라 쌍용자동차를 과거에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가 인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마힌드라가 인수했고요. 그때 상하이 자동차가 인수한 이유는 하나죠. 쌍용자동차에 가지고 있었던 SUV 차량, 그 대표적인 이제 뭐 렉스턴 같은 커다란 그 차량의 그 기술력을 배우고자 아마 인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뭐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지향형, 효율성 지향형, 천연자원, 선진기술 뒤에서 조금 좀 세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지향형을 보시면 거기 딱 그림이 팬더죠. 팬더 하게 되면 어디죠? 예, 중국이죠. 호랑이 하면 한국, 독수리 하면 미국 하듯이. 자, 중국의 팬더를 대표로 해서 지금 벽돌 한 장씩 쌓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시장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 시장이 그렇게 녹록한 시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막대한 시장이죠, 시장. 그 막대한 인구, 그 소비력. 한 개씩만 먹어도 14억 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초코파이가 잘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뭐 어떤 정치 지도자가 하나씩 먹자. 하나씩. 그리고 우적우적 먹으면, 그렇죠. 순식간에 14억 개가 소비가 되겠죠. 물론 다 먹진 않겠지만, 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거죠. 한 번 소비하게 되면 엄청난 소비량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국에 진출한 이유를 시장 지향형 투자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르헨티나가 원래는 여러분 팜파스라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가장 핵심적으로 키우는 그 농업 대상품은 소였습니다. 소. 팜파스 지역의 그 넓은 지역에다가 소를 놔서 기르죠. 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놓으면 해가 가서 막 먹고 막 새끼 낳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렇게 넓었던 팜파스 지역이 지금은 소가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유는 거기에 콩을 심는다고 합니다. 콩. 콩은 왜 심어요? 뭐소 키우려고? 아니죠. 소를 키우는 게 아니라 콩을 재배해서 그 콩을 중국에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 이렇게 콩을 많이 먹나요? 또 그것도 아니고 그 수입한 콩으로 돼지를 기른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돼지 소비를 위해서 저 땅끝, 그죠? 그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그 목초지가 콩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소비자들의 그 식생활, 즉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그 어마어마한 양 때문에 콩이 필요하고 그 콩을 아르헨티나에서 키우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에 소가 사라지는. 그럼 아르헨티나 손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진짜 중국 돼지 때문에 내가 사라지는, 그렇죠? 굉장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실제로 좀 당연한 거죠. 왜? 수익, 이익 있는 곳에 생산이 있는 것이죠. 소를 키우는 것보다는 콩을 키워서 중국 시장에 수출하는 게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낫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시장 지향형 해외 직접 투자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 지향형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효율성 지향형이라는 것은 거기 지금 이제 공장 모습 보시면 알겠지만 한마디로 그 나라의 노동력의 그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진출하는 것이 바로 효율성 지향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북한에서 투자했던 것이 개성공단이 있었죠. 개성공단에 뭐 북한의 뭐 자본, 북한의 뭐 기계 설비 이용한 게 아니죠. 우리나라의 자본, 우리나라의 기술, 우리나라의 기계 설비를 그 개성공단에 설치하여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완벽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술, 우리나라의 자본을 어떻게 보면 북한에 이전시킨 것인데 그때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들의 그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사용한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면 여러분들 부산에 한 20년 전, 한 30년 전 부산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뎅? 그렇게 말씀하지. 부산 오뎅은 그냥 브랜드고요. 실제로 부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은 신발이었습니다. 신발. 부산 진구에 가면 뭐 국제상사 이런 공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부산은 신발을 만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발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해외 유수의 다국적 메이저들, 다국적 이제 스포츠웨어 그 브랜드들이 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승리의 여신, 뭐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 뭐 푸마, 미쯔노 뭐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부산에 하청을 주는 겁니다. 이 상표 붙여주세요. 그걸 바로 우리가 보통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고 하죠. OEM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부산에서 신발 공장에서 세계 많은 기업들의 신발을 제조해서 납품을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그 능력은 최고의 손기술이었었죠. 아주 빠른 손기술, 눈으로 바라보고 만드는 그런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부산에서 신발을 성공적으로 이제 OEM 방식으로 갔었는데 OEM 방식은 그러니까 생산을 하지만 자체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단지 노동력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값싼 노동력만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부산에서 또 신발 이제 안 만들죠. 왜? 노동력의 가격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그 다국적 기업들 그 신발 만들던 그 다국적 스포츠 브랜드들이 다 옮겨갔죠. 첫 번째 옮겨간 곳이 바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옮겨갈 당시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87년도에 이제 좀 새롭게 변모하면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자본,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딱 시장이 개방되면서 이제 시장 경제 체제로 들어오기 시작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는 중공, 지금은 중국이죠.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 덩샤오핑, 그 당시에 이제 그 국가 지도자가 이런 표현을 썼었죠. 흑묘, 백묘.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중요하지 않다. 뭐만 잘하면 된다? 그렇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고양이가 흑색인지 백색인지 뭐가 중요해.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다 필요 없고 뭐 중요한 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 또는 그들처럼 뭐 인민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와 개방할 테니까 그래서 저렴한 정말 저렴한 인건비로 그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계 또 기업들은 가격이 싸면 또 다 이동합니다. 사람이 이동하듯이 또 다 갔었죠. 근데 또 지금은 중국에서 신발 만듭니까? 안 만들죠. 중국이 뭐라 합니까? 야, 이제 나 창피하게 그런 거 안 만들어. 다 전자회사야, 화웨이야, 샤오미. 야, 그럼 또 신발은 또 어디로 갔겠습니까? 처음에는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가다가 이제 또 더 가게 되면 이제 스리랑카 뭐 이런 데로 가겠죠. 이제 아프리카로까지 갈 거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효율성 지향형 해외 직접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천연자원 지향형입니다. 거기 이제 그림의 이제 원유를 뽑아내는 그런 설비인데 좀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도 다 마찬가지죠. 기술 있습니다. 자본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렇죠. 천연자원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뭐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차원 자원의 보고 이런 부국에
막대한 투자도 하고 돈을 뭐 주기도 하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떻게 천연자원을 확보하고자 그 나라, 그 지역과 조금 뭐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많은 지원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통 이제 ODA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ODA 한번 써볼까요? ODA, ODA라고 씁니다. ODA. 자, 쓰시면 오피셜이고요. 디벨롭먼트.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으로 개발하게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죠. 공적 개발 원조. O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는 거예요. 뭐 교육적인 측면, 뭐 의약품들, 뭐 의류들, 먹을 거 막 주는 거죠. 왜? 그죠? 인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로 아마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이었습니다. 최빈국. 그래서 빈하죠, 빈. 뭐 현빈은 그만, 그렇죠? 자,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좀 굉장히 좀 기분 나쁜데요. 이 나라에 장미꽃이 다시 피우기 위해서는 100년의 시간이 지나도 불가능할 것이다. 한마디로 안 된다는 얘기죠. 다 부서지고 사람들 제일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다 거지죠. 뭐 거지. 이런 상황에 우리가 먹을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뭐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이 줬잖아요. 쌀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저도 뭐 받은 건 아닙니다. 물론 그쵸, 우리 모든 피 속에는 그 미국의 원조 물질가 흐르고 있습니다.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셨을 거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드셨을 거니까 이때 미국이 뭐 물론 뭐 남아서 줬다는 얘기도 있지만 줬잖아요. 돈도 주고 쌀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다 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공적 개가 준다는 표현, ODA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또 대단한 게 우리가 왜 대단하냐면 우리나라는 항상 그래요. OECD나 유엔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개발도상국이나 저 후진국한테 한국을 배워라. 한국을 왜 배워야 되는데 한국은 세계 유일하게 이게 보통 이제 수혜국이라고 하죠. 수혜국이라는 뜻이 뭐냐면 받는 나라. 그렇죠? 다들 혜택을 받는 나라에서 어떤 나라가 됐냐면 공여국이 됐어요. 공여국이란 무슨 얘기냐면 주는 나라. 이 얘기는 6.25 이후에 가장 가난했던 그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주는 나라가 된 겁니다. 쌀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돈도 주고 공장도 지어주고 의료 설비도 주고 다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유일합니다. 왜? 주는 나라는 계속 주고요. 받는 나라는 또 계속 받아요. 받는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할 수 있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 극빈의 최빈국에서 이제는 우뚝 섰죠. IT, 반도체, 자동차, 선박, LNG 최고 아닙니까? 거기에 코로나 극복까지, 우리의 드라이빙 스루까지, 우리의 진단 키트까지 전 세계가 한국 도와주세요. 도와주잖아요. 주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받던 나라가 주는 나라가 됐으니까. 이게 바로 한국의 저력입니다. 그래서 천연자원 지향형 우리 많이 해야죠. 없잖아요. 땅속 파봐야 석탄밖에 더 나옵니까? 원유도 없는데. 그러면 최대한 확보하고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외에 많은 지원을 한다면 향후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고 번창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만 더 공부하신다면 EDCF라는 게 있습니다. EDCF라는 건 뭐냐면 ODA는 이렇게 무슨 그죠? 뭐 빵을 준다거나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인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현지국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빵 좀 그만 먹고 싶어. 그럼 뭐 먹고 싶은데 나 케이크. 케이크를 어떻게 가져가서 밥 먹는 게 없는데 우리가 만들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빵 주지 말고 빵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공장을 지어주게 되면 현직 사람들이 고용이 돼서 좀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빵을 주지 말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기술을 알려주라고. 빵 주지 말고 빵을 만들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자금이 필요하겠죠. 공장도 해야 되죠. 학교도 지어야겠죠. 뭐 병원도 지어야 되고 이러려면. 그래서 EDCF가 어떤 팀? 이코노미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 펀드입니다. 대외개발 협력기금, 협력자금 그 정도죠. 이게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해외 시장 나가서 공략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뭐 일명 베이스로 주고 받고 해야 되는 그때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런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EDCF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놨는데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외 이런 천연자원 지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서 나오는 물을 활용해서 전기를 좀 팔아야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댐을 지어야겠죠. 댐을 지었는데 기술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 건설사들이 가서 댐을 짓죠. 댐을 짓는데 돈은 그냥 이 자금을 빌리는 거죠. 빌려서 댐을 건설을 하고 댐을 건설하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전기가 발생을 하죠. 그 발생된 전기를 그 나라에 팔면 또 다시 자금이 회수되는 그래서 토목공사도 하고 건축공사도 하고 댐도 건설하고 거기서 발생한 전기를 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선순환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기술 다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자금이 있어야겠죠. 이런 자금, 막대한 자금을 쓰기 위해서 EDCF라는 그렇죠.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Fund 대외개발 협력기금 자금 이것을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선진기술 지향형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기술 지향형이라는 것은 뭐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 자신들보다 기술력이 높은 국가에 좀 경영적으로 힘든 기업을 인수합병을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력을 빠르게 습득하고자 해외 직접 투자하는 것이 바로 선진기술 지향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이 자동차, 인도의 마인드라 이런 회사들이 쌍용 자동차를 인수함으로써 기술력을 얻을 수 있었고요. 1995년도 정도인가요? 아마 그때 금성사, LG전자죠. 미국의 제니스 인수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었고 기술도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패로 끝났지만 과거에 대우전자가 프랑스의 국영기업인 톰슨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굉장한 이슈가 됐었죠. 왜? 프랑스의 톰슨은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그 국영 기업이었습니다. 그 국영 기업을 민영화시키면서 이제 현지국의 어떤 그룹이 있었고 기업이 있었고 거기에 협력 파트너로 대우전자가 들어가서 톰슨을 인수해서 아마 그 당시에 톰슨이 가전 분야가 TV 분야가 세계 넘버 그러니까 한 6위 정도. 그다음에 대우전자가 7위 정도. 그 당시에 1등은 소니였었죠. 소니. 그죠? 소니가 1등, 뭐 삼성도 위에 있고 뭐 있었는데 그래서 톰슨 6위, 대우전자 1위, 7위 합치게 되면 갑자기 1등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우전자가 이제 톰슨을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그 인수가 좀 실패를 하면서 좀 이제 뭐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 이제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선진 기술을 확보하고자 해외에 나가는 것이 바로 선진 기술 지향형 해외 직접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우전자가 이제 톰슨 사려고 그러니까 인수합병 하려던 그 실패했던 이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대부분 이런 기업들을 민영화 시킬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 잘하고 점유율 높고 수익성 좋으면 굳이 팔 이유가 없죠. 파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 적자. 그 당시에 톰슨이 어느 정도 적자였었냐면 아마 그 당시에 한 30억 달러, 그 당시에 95년도, 94년도 그 정도에 3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의 이제 누적 적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자본 잠식이 다 끝난 거죠. 이제 회사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데 빚도 그만큼 많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자산을 이렇게 나누죠. 자산은 자본, 부채 플러스 자본 이런 표현을 씁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산이라고 하는데 자산에는 내 돈도 있고 남의 돈도 있죠. 그런데 남의 돈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한마디로 갚아야 될 부채가 너무 큰 거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뭐 자동차도 있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그거 다 팔아봐야 부채를 못 감당하는 거죠. 자본 잠시 이제 됐다고 이제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이런 톰슨이란 30억 달러의 빚이 있는 회사를 살 때 돈을 줄 수는 없죠. 빚을 갚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집이 2억입니다. 근데 그 집에 지금 은행에 담보가 3억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럼 돈을 집 주는데 줄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집이 터가 좋아서 이 터를 털어서 뭐 할 거면 이제 땅을 사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 빚이 많은데 내가 너한테 돈을 줄 수가 없잖아. 그때 이제 어떤 내용을 표현을 쓰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쓰죠. 얼마에 살 건데? 1달러. 얼마? 1파운드. 이게 무슨 의미냐면 회사를 인수하는데 내가 빚까지 같이 가져갈게. 빚까지 같이 인수하는데 상징적인 의미로 1달러, 1파운드, 1프랑을 줄게. 뭐 우리나라 돈은 뭐 1,000원 줄게. 그렇죠?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1프랑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1프랑.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또 이제 또 발끈한 거죠. 야, 톰슨을 1프랑에 판대. 자세히 봐야죠. 왜? 빚이 30억 달러인데, 이것도 지금 비싼 건데, 그런데 이제 실수한 게 그거죠. 국민 정서, 국민의 감정을 건들면 안 되죠. 야, 이게 어떤 회사인데 이걸 1프랑, 이제 그 프랑스 국민들은 빚은 못 보고, 그러니까 그 회사 가지고 있는 부채는 못 보고, 그냥 1프랑이라는 그 숫자만 본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실패한 거죠. 못 사고. 그리고 이제 뭐, 그때 나왔던 얘기가, 어? 뭐 대우의 뭐 지급 능력을 못 믿겠다. 뭐 대우가 뭐 지코가 석자인데 물론 힘들 때였었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대우가 인수합병 하지 못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간혹가다 이제 어떤 커다란 뭐 이렇게 그, 크레인이라고 하죠. 이제 배를 만드는 크레인 같은 거 이제 팔 때 뭐 1,000원에 가져가세요 하는데 그거 뜯는 비용이 더 큽니다. 뜯어가는 비용이. 그런 부분들 했을 때면 상징적인 의미로 1달러, 1프랑, 1파운드, 1,000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대우가 그 당시에 톰슨을 인수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지금 이제 대우전자가 뭐 사라졌고 대우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동부대우 해서 뭐 다시 대우로 왔다는 뭐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1990년대 초반에 대우가 이제 이런 카피를 썼습니다. 탱크주의. 어차피 TV 잘 나옵니다. 에어컨 시원합니다. 냉장고 빵빵합니다. 어차피 기술력 똑같으니까 우리는 튼튼하게 하겠다. 잘 만들고 오래 쓸 수 있는 탱크주의. 그래서 이게 또 세간에 또 힘을 끌었었죠. 탱크주의. 그래서 탱크해서 탱크주의 했었는데 잘 했는데, 모기업이 이제 힘들어지죠. 대우그룹이 이제 파산하면서 대우전자, 대우자동차 다 분해되면서 결국 이제 대우전자도 지금의 이런 흥망성쇠를 겪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톰슨만 인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의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유형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합작 투자, 단독 투자가 있고요. 뭐 조인트 벤처, 솔로 벤처. 합작 투자는 현지국 그 파트너하고 협력 파트너하고 협력하는 것이고, 단독 투자는 내 자본, 내 기술 나 혼자 하는 것이고, 신설 투자는 거기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공장을 새로 짓는 것이고, 인수합병은 현재 가지고 있는 공장을 내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합작 투자, 단독, 신설, 인수합병 했는데 각각의 다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한번 합작은 한번 위험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수익이 좀 작아질 거고, 단독은 수익은 좀 커지겠지만 또 위험이 커질 거고, 신설 투자는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내 디자인, 내 원하는 대로 생산 설비를 구축할 수 있지만 오래 걸리고, 인수합병은 빨리 진출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는 않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특징적인 해외 직접 투자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작 투자는 한 국가에 있던 기업이 다른 국가로 진출하며, 현지국 기업이죠. 현지국, 그렇죠? 현지국 기업과 뭐 한다고요? 서로 간에 지분 양수. 지분 양수라는 얘기는 지분을 나누는 거죠. 내가 59, 아니 51, 네가 49. 그럼 내가 좀 많네. 그래. 나는 생산, 내가
뭐 경영, 뭐 생산, R&D, 개발 내가 할게. 너는 첫 번째 너희 나라 법을 맡아. 법률적 규제. 그렇죠? 두 번째, 너는 너희 나라 그 노동자들 인적 자원 관리를 당신이 해주세요. 저는 생산과 R&D만 할게요. 그렇게 되면 둘 다 윈윈할 수 있죠. 경영 능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생산과 R&D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협력 파트너는 현지국의 법률, 뭐 인사 문제, 뭐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또는 유통의 시스템을 그 현지 법인이 더 잘하겠죠. 그럼 그들에게 맡기고 나는 생산하고 해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자, 리스크도 줄이고 모두 나눈다? 예, 수익도 나눌 수밖에 없지만 수익이 나누는 그 손실보다는 내가 리스크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현지 국가와 합작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서로 간에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겠죠. 그 나라의 법률, 인사 문제, 복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니까 이제는 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왜? 이전에서는 물어봐야 되죠. 현지 파트너한테 이거 할까 말까 해도 돼 말어 하는데, 이제는 할까? 해. 끝. 또 수익도 안 나눠도 되죠. 수익도 나 혼자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경영이 악화되면 악화시 그 손실을 내가 다 그죠 가져야 된다. 손실을 내가 다 담당해야 된다는 것들이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했었죠. HR, High Risk, High Return. 높은 수익 얻기 위해서는 뭘 부담해야 된다? 높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합작 투자와 단독 투자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합작 투자 유형 보시면 그림 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거는 푸조인데, 저거는 현대자동차고, 저건 폭스바겐이잖아. 자, 내용인즉슨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프랑스의 푸조, 그다음에 독일의 폭스바겐이 중국에 진출을 했는데 혼자 간 게 아닙니다. 단독 투자한 게 아니라, 물론 시장에 그렇죠? 진입도 빨리 하기 위해서 현대는 북현자동차,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면 베이징 현대라고 하죠. 베이징 현대, 즉 합작 투자입니다. 푸조도 합작, 폭스바겐도 합작.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합작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시장을 제일 잘하는 현지국 자동차 기업과 합작한다. 그렇죠? 두 번째, 뭐 접근할 때 우리는 당신네 기업과 합작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유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현지국의 위험을 같이 이제 분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중국 정부도 조금 압력을 가하겠죠. 혼자 하지 마. 우리 자동차 기업도 많잖아. 같이 해. 하면 기술을 배울 수 있잖아요. 학습 효과도 있고. 그래서 우리 뭐 대부분 이제 서로 간에 윈윈하는 전략으로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 특히 자동차 메이저들, 자동차 기업들은 중국 현지 그 기업들과 합작 투자를 거의 다 합니다. 벤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은 거의 다 같이 합작 투자를 통해서 시장도 확보를 하고 위험도 나누고 수익도 나누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작 투자는 합작 투자 법인이 둘 이상의 이제 기업들이 합쳐서 이제 같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만큼 위험도 그죠 줄일 수가 있고, 대신 수익도 이제 나눈다는 측면에서, 그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경쟁 환경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이 그죠 굉장히 색다르잖아요. 뭐 중국, 미국, 유럽, 뭐 아시아 다 다르니까 차라리 현지에 있는 기업과 합작함으로써 그러한 상이한 굉장히 굉장히 낯설은 그런 경영 환경을 조금이나마 좀 줄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또 하나 현재 파트너 개발 비용도 나눌 수 있겠죠. 개발 비용도 나누고 위험도 나누고 이런 측면에서 합작 투자를 하게 되면 둘 다 이제 윈윈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또 반대로는 수익을 나눠야 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진출할 때는 시장이 굉장히 낯설고 힘들기 때문에 현지 파트너를 선택함으로써 합작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손실, 위험, 도산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이제 합작 투자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합작 투자의 장점은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를 줄인다는 점에서 좋은데, 이 문제는 이 파트너에게 뭘 줘야 되냐면 이 기술력이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기술 통제권. 왜? 하면서 배우잖아요.
도면도 같이 보고 생산 실비도 같이 보고 그다음에 원가도 다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넘겨줘야 되고, 우리가 보통 이제 경험 곡선 학습 효과라고 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게 되면 이 통제가 이제 안 먹히기 시작합니다. 왜? 아, 나도 머리 컸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나도 이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뒤에 가서는 통제권 때문에 갈등과 충돌, 컨플릭트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게 되면 현지 파트너와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그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기업들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그런 거 하죠. 같이 하자, 그렇죠? 같이 하자 하는데, 같이 해서 대부분 잘 돼도 좋고 하는데 뒤에서 또 끝이 안 좋죠. 응?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헤어질 때 가장 대표적으로 잘 헤어진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로 LG죠. LG란 기업은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할 때 두 명의 창업주가 잘 동업을 한 겁니다. 해서 잘 하다가 이제 우리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은데 헤어지자 했는데 싸우지 않고요. 좀 잘 헤어졌습니다. 어떻게 헤어졌냐면 LG와 오로 갔죠. 그렇죠. GS로 간 거죠. 그러니까 LG의 그 야구팀이 뭐였었죠? LG 트윈스예요. 트윈스. 쌍둥이. 또 하나, LG의 건물 트윈스타워 가보시면 건물이 똑같이 두 개 서 있죠. 그래서 LG와 GS가 같은 회사였다가 이제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드는 쪽은 LG, 판매 유통 쪽은 GS. 그래서 LG전자, 그렇죠? LG화학, GS유통.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일 헷갈렸던 게 LG25였었죠? 그렇죠? LG25였다가 지금 뭘로 바뀌었죠? 그렇죠. GS25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아, 그런 거 그렇구나. 옛날에 LG라는 이름 하에 그룹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LG라는 회사와 GS는 회사로 헤어졌구나. 그러면 이름도 다르겠네. 그렇죠. 이름도 다르죠. 그래서 LG 계열은 그렇죠. 구가성을 가졌고요. GS는 허가성을 가졌죠. 허씨, 구씨. 그래서 구가성, 허가성. 아,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타계하셨지만 LG전제 구본무 회장님 이런 분들 굉장히 탁월한 경영 능력, GS의 허창수 회장님 이런 분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더 알고 계시면 더 찾아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비사라든지 유튜브에 보시면 볼만한 게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창업했고 어떻게 헤어졌는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시면 그게 다 공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이 향상되는 거고 누군가에 알려주면 또 그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겁니다. 왜?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다 찾아보죠. 하나씩 하나씩 연도도 찾아보고 아까 톰슨 겨우 찾았습니다. 기억은 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다 찾아서 다 그쵸, 써보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좀 공부를 한번 많이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외 취업 투자 이제 합작 투자 이제 실패 사례인데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카페베네입니다. 카페베네 국내에서 정말 잘 나갔었죠. 잘 성공 런칭해서 최고의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를 했었는데 중국에 나간 게 어떻게 보면 좀 패착이 아닐까. 중국에 나가서 처음에는 좀 수익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결국은 중국 합작 법인에게 당한 거죠. 그래서 왜냐면 당했다는 표현보다도 이 경영권 분쟁에서 이제 패해서 통제를 그렇죠. 통제권을 빼앗기면서 경영에서 배제되고 합작 투자는 실패로 끝나는. 처음에는 가맹비 이런 것들 해서 매장 수가 600개 그렇죠. 가맹비가 매달 막 160억씩 막 생기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영을 했죠.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관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적 측면이 미흡해지고 관리가 안 되고 통제를 상실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처음에 성공적으로 시작했던 합작 투자가 결론적으로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나 그런 사례로 제가 중국의
중국에 진출한 카페벤의 실패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거의 굉장히 실패하는 게 큽니다. 위험성이 크고요. 그 나라의 이제 뭐 현지 파트너의 문제라든지 아니 법률적 정치적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작 투자의 이제 위험을 어느 정도 합작해서 이제 리스크도 없고 이제 위험도 이제 극복을 하고 서로 헤어지게 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현지 시장도 알았고 그렇죠? 이제 위험도 이제 줄일 수 있으니까 솔로 벤처 즉 단독 투자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단독 투자는 한 기업이 주식의 100%죠. 혼자 다 투자하는 거죠. 100%를 해서 소유를 가지는 것이고, 그죠? 현지국의 이제 신설 기업이라고 새로운 사업을 아예 그냥 만들거나, 그죠? 현지국에 설립된 기업을 새로 만들거나 또는 이미 설립된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그럼으로써 100% 단독 투자로 갈 수 있는데, 단독 투자, M&A도 또 100%가 혼자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금적인 측면, 또 손실이 크기 때문에 또 M&A 할 때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투입된 경우도 굉장히 크죠. 또 이유는 M&A 할 때는 작은 회사는 우리가 M&A 다 편하지 않습니다. 좀 큰 회사들, 그렇죠? 좀 기술력도 높고 자산도 좀 큰 회사들. 그리고 SK 하이닉스. 원래 SK가 하이닉스를 살 때는 SK는 원래는 화학기업에서 시작을 했죠. SK는 화학기업에서 시작을 했다가 돈을 많이 잘 벌었었죠. 60, 70년대 중화학공업이었으니까. 그리고 90년대 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중화학공업은 어차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더 기업의 역량, 기업의 좀 핵심적으로 성장 가능한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SK가 이동통신으로 M&A 가면서 SK텔레콤을 만들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 텔레콤의 이 기반은 한국 무선 이동통신 국가 거였습니다. 국가 이제 민영화 시키면서 SK가 이제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SK가 한 20년, 25년 하니까 이제 다 휴대폰을 쓰고 있으니까 시장이 이제 정체되기 시작하죠. 그럼 지금 뭐가 있을까? 그때 바로 나온 게 바로 현대 하이닉스가 시장에 나왔죠. 그거를 SK가 사면서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된 거죠. SK 하이닉스 공장이 두 곳에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가 있을까요? 광고 잘 보셨으면 아실 텐데 띵띵띵띵. 자, 이천의 특산물은 쌀, 도자기, 복숭아. 거기에서 그 아이, 아마 그 아이가 저기 동백꽃에 나왔던 그 아이죠. 그 아이가 이렇게 쓰죠. 반도체. 이천의 특산물 반도체. 딱 썼는데 선생님이 채점을 하시면서 반도체? 하니까 애가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이제 뭐라고 막 광고가 그래 나왔잖아. 아버지 뭐라 하는 거. 반도체라면서요. 우리 동네 특산물. 아버지도 반도체 아니야? 그랬더니 이천의 특산물은 쌀, 도자기, 복숭아바퀴. 이거 완전 편협 어떻게 보면 암기식 교육이었었죠. 반도체 이천에 있습니다. 이천 공장 반도체 그렇죠? 얼마나 큰 공장인데 이천의 특산물 반도체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이제 그렇게 하는 컨셉을 잡았었고 또 하나 공장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에. 혹시 이런 광고도 보셨을 겁니다. 어떤 회사 이제 팀장 정도 되시는 분이 어떤 연구원이 개발했습니다. 뭐 메가디램 하니까 다음 뭔지 알지? 그럼요. 8. 그다음 뭔지 알지? 16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내가 왜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됐을까 했더니 쭉 넘어가면서 고려 시대로 이제 싹 넘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했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목판에 뭐 글자를 만들어서 했더니 수고했네. 이때 개발한 사람은 아까 그 현재 그 팀장님이고 그때 수고했네 사람은 그 어떻게 보면 좀 귀족 같더라고요. 귀족의 컨셉에 수고했고 그 한번 철로 한번 그러니까 한마디 이제 그 금속을 한번 할 수 있겠나? 금속이요? 그러면서 됐습니다. 금속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옆에 있던 분 그 동생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글씨체 오래된 거잖아요. 새로운 글씨체 금방 되죠. 금속입니다. 금속 활자. 왜 그런 컨셉을 잡았냐면 바로 청주에는 바로 직지란 게 있죠. 직지.
직지라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가 청주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청주에 청주 SK 하이닉스 공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두 개 있는 거죠. 하나는 SK 이천 공장하고 또 하나는 청주 공장. 그 컨셉을 가지고 와서 광고를 만든 겁니다. 그럼 왜 공장이 두 개냐? 한마디로 회사가 두 개였던 거죠. 과거에 반도체 회사가 두 개 있었습니다. 현대 하이닉스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 LG가 반도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제 LG 뭐 일렉트로닉스에서 LG 반도체 했었는데 그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국가에서 야 너무 중복 투자하는 것 같다. 한쪽으로 몰아주자. 그때 LG가 포기하고 LG 반도체를 현대하이닉스에 넘긴 거죠. 그래서 공장을 두 개 운영하다가 현대하이닉스가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로 발전된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것도 다 찾아본 거죠. 찾아보고 이제 물론 이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컨셉은 이천과 청주 반도체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구나. 어떻게 보면 흥망성쇠죠. 기업이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뭐 이제 좀 빅딜이라고 표현을 쓰죠. 좀 빅딜 하기도 하고 또 집중화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좀 이렇게 발전되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독 투자의 이제 장점으로는 경제적인 통제권을 내가 다 가질 수 있, 그렇죠? 장점에는 이 상실의 위험을 없앨 수 있는 거죠. 경제 통제권의 상실이라는 건 뭐냐면 합작 투자했을 경우에 상대 협력 파트너에게 제 통제권을 뺏긴 사례 금방 보셨었죠. 중국에서 카페베네 통제권을 상실 뺏긴 거죠.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 강력한 통제권을 통해서 글로벌 전략 조정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하니 지금 이 지역에 나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자동차 바퀴를 만들고 여기서는 한마디로 반제품을 만들면 낫겠다. 근데 이것들을 합작하게 되면 합작 현지 파트너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반제품만 만들어도 될까? 타이어만 만들어도 될까? 세심만 만들어도 될까? 하면 파트너가 그냥 안 돼, 그냥 다 해야 돼. 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거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늦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단독 투자하게 되면 내가 내 의사결정에 따라서 가장 최상의 경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역경제 경곡선 이런 것들을 다 내 안으로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파트너가 없으니까 내 기술력 이런 것들 다 내 안에 남겨져 있는 것다는 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독 투자 법인의 장점인데 이제 단점은 딱 하나죠. 딱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험, 자본적 위험 다 내가 감내해야 되겠죠. 내가 견뎌내야 되고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다 내 손실로 그죠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단독 투자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독 투자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아까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라 해서 신설 투자가 있습니다. 신설 투자는 말 그대로 새롭게 공장 설비를 다 갖추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 땅에다 땅을 구입해서 공장을 짓고 거기다가 설비를 구축을 해서 자동차를 만든다. 미국의 엘라바마 공장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었죠. 다 짓는 거죠. 짓고 거기서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겠죠.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신설 투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규모도 그죠? 뭐 얼마큼 만들 수 있는지 생산 시설도 내 원하는 대로 그렇죠? 해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요. 매수합병의 경우에는 그 피매수 기업의 문제점, 부채도 인수해야 되고 노동의 관리도 내가 관리해야 되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떠 안아야 되기 때문에 위험이 그만큼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최신 기술, 내가 지금 자동차 공장을 만드는데 60년대, 70년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공장을 인수한다? 이러면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가장 최신의 경영기술, 생산기술, 경영기법을 활성화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생산, 고용, 경쟁이 갑자기 다 생기는 거죠, 새롭게.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거니까. 없던 걸 새로 만드니까 한마디로 피자국이 있었던
있었던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만드니까 막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의 노동력이 그만큼 새롭게 탄생이 되니까. 노동 그 일자리가,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피투자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다가 공장을 지을 수 있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또 매수합 비용을 할 때 대상 기업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바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신설 투자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설 투자는 가장 최적의 상태 그 지역에다가 선택할 수 있고 장소를 그렇죠. 두 번째 최신 설비를 구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 개발 인센티브 수혜라는 게 뭐냐면 PT 투자국의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었죠. 일자리가 새로 생기니까 일자리가 생기면서 산업이 커지면서 주변 단지가 또 산업 단지가 되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비즈니스 문화를 또 새롭게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뭐든지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설 투자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설 투자의 이제 단점으로 본다면 첫 번째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든다는 거죠.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고, 그렇죠? 부지가 없거나, 그러니까 땅이 너무 비싸거나, 정부가 이제 그렇죠? 하는데 이제 피할 수 없는 거. 기존에 있는 기업이라면 사면 되는데, 이거는 환경을 오염시킬 것 같은데 안 돼. 그래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현지 근로자들 채용하고, 그죠?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것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다 플러스 현지로부터, 야, 니는 외국 기업 아니야? 우리 국내 기업 쓸래? 뭐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외국 기업이라는 낙인.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신설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